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닥터 부메랑입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몇 번 이제 제가 얘기했던 그 심리치료법 중에 하나이면서 가장 또 기본적인 인지치료 행동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지 행동 치료, 그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그러니까 뭐 영어로는 이니셜만 따서 CBT라고 하는데 어,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여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그리고 뭐 그 외 강박증, 그리고 뭐 공황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뭐 애들 뭐 소아 우울증이나 요즘에 많죠. 좀 ADHD, 그러니까 좀 그런 주의력 결핍 장애 그런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CBT, 인지행동 치료. 그래서 아마 이제 그거를 거의 이제 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조금 이제 힘들어하셨던 분들 중에는 주변 친구나 아니면 이제 의사나 상담사분들한테 그런 치료를 한 번쯤은 아마 그 추천을 받으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아마 한 번쯤은 이미 그 어떤 그 치료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이게 사실 짧은 이 비디오로 다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그 간단한, 정말 간단한 내용을 좀 이제 소개하는,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예. 이 내용만으로도 아마 조금 이제 자신의 어떤 사고 방식, 사고 패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각도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건 그겁니다. 예. 어, 그러면 인지행동 치료는 무엇이냐? 일단 그 역사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그 이제 처음 이 기법이 시작된 거는 1940년대예요. 이제 미국에서 그때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군인들이 고향으로 왔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트라우마, 전쟁 속에서 겪은 어떤 그 트라우마나 스트레스가 유발돼서 정신질환 그런 증세를 많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좀 어떤 연구를 많이 했고, 그 결과 이제 이분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게 이제 행동기법에 근거한 그 이제 치료법인데, 당시에 이제 그 아이디어의 근간이 됐던 게 이제 이반 파블로브라는 심리학자의 그 실험 결과에 토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의 행동은 훈련과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제 정형화가 된다 또는 만들어진다라는 그 이론의 기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반 파블로가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은,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개에게 밥을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항상 그 트라이앵글, 그 이제 땡 하고 치면서 소리를 내고서 곧바로 밥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두 번 하니까 이제 어느 날부터는 개가 밥을 아직 안 줘도 그냥 멀리서 주인이 트라이앵글을 땡 하고 치기만 해도 막 침을 이렇게 군침을 흘렸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이제 그 행동이나 어떤 그 인지가 학습화되고 체계화되고 조건화된다는 걸 이제 밝혀낸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개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게 된다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주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공포, 우리가 갖고 있는 공포도, 걱정, 근심, 불안, 공포도 이런 식으로 조건화되는 거다라는 생각에 기반해서 행동기법 그 테라피를 만듭니다. 네. 그렇게 되던 것이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점점 이제 어떻게 약간 바뀌냐면, 이제 이게 두 번째 세컨 웨이브예요. 뭐가 바뀌냐면 이제 단지 행동만이 아니다. 물론 이제
동물하고 사람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행동과 어떤 공포를 학습한다는 게 조건화되는 게 있지만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 또 신념, 체제, 믿음 이런 것들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이제 조건화 반응을 통해서 오랜 기간의 조건화 반응을 통해서 정형화된 틀이 생기는 거다라는 이제 이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단지 행동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도 사고방식도 조건화된다. 그게 이제 1960년대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주된 학파가 소위 말 요즘에 이제 REBT라는 이제 그 기법이 있어요. 한국말로는 그게 어떻게 해석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Rational Emotive Behavioral Therapy의 약자인데 REBT 그게 이제 알버트 앨리스라는 학자가 이제 그 선구자예요 그 부분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아론백이라는 의사가 또 그 많은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방식도 우리의 경험과 어떤 오랫동안의 어떤 그 습관에 대해 의해서 조건화된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만 보면은 막 불안해진다. 그러면 이제 뭐가 있는 거죠. 경험과 어떤 그분만의 어떤 사연,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 빨간 옷 입은 사람과 관련된. 그래서 그 장면이 그 사람을 긴장시키는데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을 보는 것과 긴장된 반응 이 사이에 그 생각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은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그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찾아서 그거를 좀 정상적이고 좀 더 이렇게 중화된 좀 더 이렇게 뭐랄까 그런 예전의 조건화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식으로 좀 이제 그런 과정을 도와주는 게 치료의 한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그 떨드 웨이브가 시작돼요. 이때부터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념과 사고방식과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행동과 어떤 이제 기분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변함이 없지만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냥 뭐 고치려고만 하지 말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우리들의 신념과 어떤 오랜 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이제 받아들이는 모습도 수긍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또 주장도 제기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다 이렇게 통합되는 치료가 또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어떤 DBT라든가 어떤 ACT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사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 이제 그러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사고 방식, 어떤 반응 이거를 이제 만드는 여러분만의 어떤 왜곡된 그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신념 여러분만의.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자기만 핵심된 그 신념이 있어요. 왜곡된 신념. 지난 뭐 일주일, 2주일간의 경험을 이제 추려보세요. 안 좋았던 경험을. 난 학교에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학교에서 뭐 시험을 못 봐서 굉장히 비참한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친구들과의 사이도 별로 좋지 않다. 이게 뭐 사실 꼭 그런 건 아닌데 사실보다는 약간 그렇게 느끼는 게 더 많은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거 그냥 주관적으로. 그리고 또 부모님은 나를 별로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 또 나의 미래는 밝지 않다. 자기 어떤 독백 같은 내용들을 잘 추려보세요. 그러면 그 말들의 공동 어떤 그 근거가 되는 걸 한번 추려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네 가지의 어떤 공동 근거를 추리면 뭐냐면 결국 나는 그다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신념이 그걸 이제
core belief, 그 핵심 그 신념이라고 해요. 제가 갖고 있는 거. 그게 있기 때문에 어떤 경험만 하면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반응을 자동적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동화 사고라고 하는데, 나는 별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핵심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뭐 길 가다가 누가 그냥 좀 별로 안 좋은 표정으로 쳐다본다든가, 아니면 운전을 하는데 뒤에서 클락션을 올린다든가,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좀 과민 반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그 신념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 사람은 조금 이제 조금 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저도 있어요. 저도 아직도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핵심과 이런 어떤 자기의 그 디스토션, 왜곡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그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제 흔히 가릴 수 있는 그 왜곡된 사고의 유형 10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좀 잘 들으시면서 본인이 이 중에서 어떤 류의 왜곡된 사고 또는 왜곡,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일단 첫 번째는 그 all or nothing thinking. 그러니까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흑백 사고예요. 이분법적인 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서 공무원 시험 봤는데 탈락했어요. 아쉽게도. 뭐 아쉽죠.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나고자야. 그냥 이렇게 그냥 합격하면은 성공한 사람이고, 탈락하면 그냥 나고자예요. 중간이 없어요. 블랙 앤 화이트, all or nothing. 예, 이런 사고 방식. 이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과잉 일반화, 성급한 일반화, 이런 거예요. 이것도 이제 첫 번째 거랑 약간 비슷한데, 자기의 어떤 사소한 어떤 좀 실수나 결점 이런 거에 근거해서 그냥 굉장히 그냥 일반화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 2주 동안 내가 뭐 학교나 직장에서 조금 잘 성과를 못 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열심히 노력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뭐 몸도 좀 아팠고 뭐 좀 이런저런 이유로. 근데 그것만으로 그냥 자기를 무능한 사람, 쓸모없는 직원, 뭐 이렇게 그냥 폄하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경향을 가릴 수도 있어요. 반대로. 어쨌든 그런 거 좀 쉽게, 너무 쉽게 몇 가지만 갖고 일반화하는 자세. 이것도 두 번째 왜곡 유형에 이제 꼽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멘탈 필터라고 해서 이것도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런 좀 모습을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신적으로 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어떤 실수 하나로 전체를 그냥 다 안 좋게 생각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기말고사를 시험을 봤는데 수학 하나를 망쳤어요. 다른 건 괜찮게 봤는데. 근데 그건 인정 안 하고 수학 하나 못 본 것만 그냥 집중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여과해버리는, 필터링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번 기말고사 망쳤어. 왜? 수학을 망쳤잖아. 그러니까 난 다 망친 거야. 이게 별로 논리적이지 않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우리가. 자, 그리고 네 번째는 discounting the positive. 해서 이제 긍정적 요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비슷해요. 다들 약간 비슷해요. 근데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도 많은데 그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 그냥 단점만 지금 자꾸 너무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장점이 뭐 드리블이 좋고 슈팅도 괜찮고 괜찮아요. 뭐 패스도 잘하고 팀 플레이도 잘하고.
근데 조금 체력이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좀 본의 아니게 부상을 좀 쉽게 당해요. 그러면 이제 요게 장점도 분명히 있고 단점도 좀 있잖아요, 선수로서. 근데 이 선수가 장점에 집중하면 괜찮은데 단점에 너무 이제 그걸 너무 의식하고 거기에 집중해 버리면 더 움츠러들 수가 있어요. 아쉽게도 그런 경우. 그러니까 장점을 무시하고 단점에 집중하는 이런 성향. 그리고 다섯 번째가 jumping to the conclusion. 그러니까 성급하게 결론에 도달해 버리는 거예요. 성급하게 그냥 결론 내는 거예요. 좀 천천히 이제 다가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뭐냐면 이런 왜곡이 심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독심술이랑 예언술을 잘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친구 남자 친구끼리 두 명이 있을 때 이제 이제 얘기를 하죠. 야야야, 내가 주말에 소개팅 했어. 그냥 물어보죠. 야, 어땠어, 어땠어? 뭐 누구 어때? 예뻐? 뭐 하는 여자분이야?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죠. 아, 뭐 토요일 날 만났는데 뭐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셨고 뭐 이렇게 밥을 먹고 뭐 네. 지낸 상황 봤는데 뭐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 연락이 잘 안 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그 옆에 있는 남자분이 그냥 순간적으로 막 독심술, 마음을 막 읽는 사람이 돼요. 예언술. 그거는 그래서 막 섣불리 막 연애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그 여자를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막 설명하고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성급하게 일반화하면 그렇게 돼요. 조금 더 다를 수가 있는데 그동안 자기가 봐온 여자분하고 다를 수가 있는데 예, 이런 또 왜곡이 있고요. 여섯 번째 뭐냐면 매그니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매그니피케이션 또는 미니마이제이션, 극대화를 시키거나 반대로 극소화시키는 거 이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비슷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저지른 작은 실수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하거나 반대로 너무 작게 생각하거나 이런 거. 자기가 잘한 것도 막 너무 작게 생각하거나 이런 게 조금 많아요. 직장이든 학교든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나 이런 뭐 그동안 잘 해왔는데 뭐 조금 실수했다는 이유로 너무 막 혼나는 경우에 선생님이나 아니면 직장 상사나 뭐 군대에서는 선임병이나 움츠러들죠. 기가 죽고 그냥 그 행동 하나 잘못했을 뿐인데 근데 막 인격적인 모독도 당하고 막 그럴 때 그럼 자기가 정말 그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질타를 받아들이면은 자기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믿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예.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모셔널 리즈닝, 그래서 감정적인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팩트나 이성을 다 이렇게 배제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추측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전철 타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좀 막 괜히 초조해요. 막 불안하고 땀이 나요. 그럴 수 있는데 몸의 어떤 컨디션이 나쁘면 근데 그걸 갖고 또 막 추론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불안하지? 기분이 안 좋지? 막 짜증이 나지? 이건 분명히 내 친구 아무개가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아니면 어젯밤에 누가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기분이 나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꼭 그건 아닐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기분파예요, 기분파. 그냥 기분 좋으면 다 좋아 보이고, 다 그냥 자신 있고, 다 그냥 오케이, 오케이고, 기분 나쁠 때는, 다 그냥 마음에 안 들고, 다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거.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하죠. 이 사람을 어떻게 맞춰줘야 될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냥 럭비 공처럼 막 튀니까 기분에 따라서. 예. 그리고 여덟 번째가 이제 should. 그 영어 조동사 should 있죠. should. 뭐뭐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should statement. 그러니까 뭐뭐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적인 어떤 의무적인 사고가 굉장히 강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없는 분은 사실 없는데 이게 좀 지나칠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적절히 마음속에 갖고 있는 should statement, 나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를 조금 조절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많은 문화에서 잘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친구들하고는 항상 사이가 모두하고 좋아야 된다. 이런 거. 사실 그건 되게 어려운 거죠. 음. 그리고 시험 점수는 점점 상승해야만 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이런 뭐뭐 해야만 한다. 항상 이래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게 정말 옳은 건지, 꼭 그래야만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그렇게 꼭 큰 문제가 되는 건지. 예. 그리고 아홉 번째가 레이블링입니다. 레이블링. 어떤 레이블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낙인 찍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이마에 낙인을 딱 찍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자친구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거나 결국은 헤어졌어요. 차였어요, 말 그대로 여자친구한테.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자기 이마에 낙인을 찍는 거예요. 너는 여자한테 인기가 없는 남자야. 아무 여자도 널 안 좋아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낙인을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가끔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은 비록 그런 질환 증세로 인해서 좀 고생을 하시지만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증세일 뿐이지 여러분이 우울증 자체는 아닙니다. 예, 여러분의 그게 뭐 인격이나 이런 거를 절대 저하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낙인 찍지 마세요. 예. 나는 우울증 환자다. 뭐 나는 뭐 환자다. 약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막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게 옳은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낙인 찍지 말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 저는. 이런 또 왜곡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가 뭐냐면 personalization and blame. 비난하는 거예요. 쉽게 그냥 무조건 비난해요. 무슨 긴장만 하면 그냥 다 비난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화살을 무조건 돌리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돌리거나 남한테 상대방한테 돌리거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도 자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결과적으로 타인한테 무조건 화살을 돌려도 불편해지죠. 사람들이. 그 팀이나 어떤 모임의 분위기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10가지 일단 기본적인 그런 내용을 살펴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 중에 어떤 저기가 있으세요? 어떤 왜곡이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다 원인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이 왜곡도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막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왜곡이 있고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렇게 두세 가지가 도미노처럼 퍼즐처럼 막 이렇게 우르르 기분이 안 좋거나 우울할 때는 우르르 연쇄 반응을 일으켜요. 그런 왜곡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왜곡이 생기는 이유는 많은데 결국은 이제 그게 뭐랑 가장 관련이 크냐면 내가 이 사회나 이 가정이나 어떤 단체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지금 이해되고 인식되고 이미지로 지금 어떤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런 게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라고 해서 자존감과도 연관이 크고 그런 거가 좀 이렇게 건강하게 성립이 안 되면은 왜곡이 좀 이제 그때부터는 습관처럼 생길 수가 있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막 왜곡이 있으면은 또 부연적으로 생기는 또 결과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도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어요. 충분히 어떤 normalize 정교화 시킬 수 있고 그럼 무슨 뭐 때에 밀듯이 뭐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게 아니고 조금 이제 정도를 낮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슈드 스테이먼트 의무론적인 강요 어떤 사고방식 정도가 크신 분이라면은 그걸 좀 낮추는 거죠. 완전히 없애는 건 좀 힘들고 그렇게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상실감을 느끼겠던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은 본인이 그런 어떤 아픔이나 상실감을 겪었을 때 남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위로를 해줬으면 좋은데 최소한 여러분 자신만큼은 좀 자기를 지지해야 돼요. 예. 자기를 너무 이렇게 막 내던지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 어떤 소위 말하는 어떤 고난
힘든 점 아니면 상실 그런 어떤 심하면 트라우마 이런 경험이 또 왜곡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건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따로 시간을 낼게요. 어떤 그런 상실이나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는 따로 좀 시간을 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일단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간단히 어떤 트라우마나 상실이나 이런 큰 슬픈 일을 경험했을 때는 혼자서만 너무 그걸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혼자 있는 시간을 가급적 줄이는 게 좋아요. 왜냐면 혼자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가만히 있어도 이게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 라는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져요. 더 화가 나고.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삶은 미스테리 같아서 아주 완벽하게 좋은 것도 없고 완벽하게 나쁜 것도 없는데 항상 모든 것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그 과정 중에 있는 상태다. 그래서 뭔가를 삶을 이해한다고 하는 그 어떤 퀘스천을 던지는 거. Why?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질문은 마치 넓은 바닷가에서 작은 그 바가지로 아니면 바스켓 같은 걸로 그 바닷물을 퍼가지고 그걸 그 바닷물의 양을 측정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 바닷물의 양을 그렇게 바구니로 이렇게 측정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바다를 바라봐라.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이게 바다구나라고 그냥 그걸 바라보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게 지금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제 옛날에 어떤 안 좋았던 일들도 막 떠오르고 그런 걸 좀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일단 이렇게 CBT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봤습니다. 간단히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벌써 거의 30분이 지났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기본 기초적인 내용 중에서도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다음에 제가 인지치료 행동에 대해서 제 2부, 오늘은 1부고 2부에서 조금 더 새로운 내용들을 다루면서 혼자서도 해볼 수 있는 인지치료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조금 기분이 처져 있거나 뭐 불안하거나 걱정이 많거나 하더라도 이것이 다 지나가는 과정이고 자기 인생에 결국 좋은 쪽으로 자기 어떤 자산, 정신적인 자산과 어떤 소스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오늘 하루 친구들하고 뭐 맛있는 거 좀 드세요. 짜장면 한 그릇 드시거나 뭐 커피 한 잔 하시거나 산책하시면서 그렇게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제가 또 여러분께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